이거나 받아가거라. 그동안의 내 수고비다.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속옷 차림으로 쫓겨난 여인에게 남자가 엽전 몇 푼을 던지며 한 말입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기방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남자에게 바쳤고, 불 속에서도 그의 책을 지키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장원급제한 그 남자는 말했지요. 정신 차리시오. 당신은 기생이오. 기생 주제의 양반의 정실 부인이 되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날 눈밭에 쓰러진 여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유상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1년 후, 남원의 홍련이라는 절세미인의 기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그 버림받은 여인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남자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데,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영조 28년 전라도 남원 땅 이야기입니다. 광안루 아래 요천이 졸졸 흐르는 그 물가에 기생연화라는 여인이 살았지요. 18 꽃다운 나이에 얼굴은 달빛처럼 곱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하나 이 연화라는 여인, 태생이 기생이었기에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술자리 흥을 돋우는 계집일 뿐이었지요. 그해 봄, 남원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광안루에 비단 병풍을 둘러치고 온갖 진귀한 음식을 차려 놓았지요. 연화도 다른 기생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한켠에 앉아있던 한 선비와 눈이 마주쳤지요. 유상헌. 25 젊은 나이에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옥같이 반듯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남달랐지요. 다른 양반들이야 기생을 보는 눈이 다 그렇듯 음탕하고 가벼웠지만 유상헌의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귀한 그림을 보듯 아름다운 시를 읽듯 그렇게 연화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난 뒤 유상헌이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기생이시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저토록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 어찌 이런 곳에서. 유상헌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였지요. 연화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소녀는 기생의 딸로 태어나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팔자이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그러자 유상헌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팔자란 바꿀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약속이 연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요. 그날 이후 유상헌은 거의 매일같이 연화가 있는 기방을 찾았습니다. 다른 양반들처럼 술을 마시고 희롱하려는 게 아니었지요. 그저 연화 옆에 앉아 시를 읽어주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연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연화, 나는 말이오. 언젠가 과거의 급제에서 당당한 벼슬아치가 되고 싶소. 그래서 당신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단 말이오. 유상헌은 늘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기생 주제의 양반의 아내가 되다니,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유상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지요. 하지만 서방님, 과거 공부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사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도 멀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온갖 비용이. 연화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유상원의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지만 몇 해째 벼슬 없이 살아온 가난한 선비 집안이었거든요. 땅도 없고 재산도 변변찮았습니다. 그게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요. 뜻은 있으되 길이 막혔으니. 유상헌이 한숨을 쉬었지요. 그 모습을 본 연화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 내가 돕자. 내가 이 사람의 꿈을 이뤄주자.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기방에서 버는 돈을 모두 모아 유상헌의 과거 공부를 돕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삶이 바뀌었지요. 원래도 기생일이 고되긴 했지만 이제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방 청소를 하고 낮에는 노래와 춤을 연습하고 밤에는 술자리에 나가 손님들 시중을 들었지요. 연화야,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리 수척하냐? 밥은 먹고 다니는 게냐? 같은 기생 언니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괜찮다며 웃어 넘겼지요. 손님들이 주는 돈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한 양반들이 연화의 손을 덥석 잡기도 했지요. 역겹고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상헌을 위해서라면 이까지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버선 밑창은 다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고 손은 거칠어져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작은 비단 주머니 속에는 은자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연화, 이게 다 무슨 돈이요? 유상헌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그 비단 주머니를 유상헌 앞에 내밀었거든요. 서방님 과거 공부하시는데 쓰시라고 모은 것이옵니다. 한양 가시는 길에 또 시험 보시는 동안에 쓰실 수 있도록.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이걸 내가 어찌. 유상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꼭 껴안았지요. 연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가 반드시 급제해서 당신을 떳떳한 여인으로 만들어주리다. 약속하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유상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지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상헌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 길거리 주막 앞에서 연화가 유상헌을 배웅했어요. 유상헌은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연화가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연화, 기다려주시오. 과거는 석 달 뒤에 있으니 그때까지는. 서방님, 걱정 마시옵소서. 소녀는 여기서 서방님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지요. 석 달 짧다면 짧지만 연화에게는 긴 세월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유상헌이 떠난 후 연화의 하루하루는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낮에는 기방 일을 하고 밤에는 유상헌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그래도 연화는 견뎠습니다. 유상헌이 과거에 급제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그 기쁨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상헌에게서 편지가 왔지요. 연화, 한양은 참으로 크고 번화하오. 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당신에게 가 있소.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 주시오. 연화는 그 편지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힘을 냈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연화, 과거 준비가 한창이요. 당신이 모아준 돈 덕분에 좋은 숙소에 머물며 공부할 수 있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연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지요. 3달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과거 시험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하늘에 빌었지요. 하늘이시여, 부디 저희 서방님께서 급제하게 해주옵소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소녀는 견디겠사오니 부디 서방님의 꿈만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날은 가을의 끝자락,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연화는 기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남원 읍내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초가집. 유상원이 떠나기 전까지 둘이 함께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유상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공부하던 사서삼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가 쓴 시가 걸려 있었지요. 연화는 그 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숨고 꽃은 바람에 흩날리네. 그대 없는 이 밤, 내 마음 또한 어지럽구나. 유상원이 떠나기 전날 밤, 연화를 생각하며 지은 시였습니다. 연화는 그 시를 매일 밤 읽으며 유상원을 떠올렸지요. 촛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연화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 건너편 김참봉댁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가을 날씨가 건조한 탓에 불은 삽시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연화야, 어서 피해. 불이 이쪽으로 번지고 있어. 이웃, 안악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멍하니 서 있었지요. 불길이 바람을 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책들. 서방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책들이.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유상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셔서 이 책들이 불에 탔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안 돼, 서방님의 책을. 연화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미 불길이 처마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지요. 연기가 자욱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서삼경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지요.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이 책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책들을 찾으실 거야.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타들어가던 석가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화가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불붙은 나무 조각이 연화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들어가는 살의 냄새,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피부가 익어가는 고통. 연화의 왼쪽 얼굴이 불에 닿았던 것입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몸이 휘청거렸지요. 하지만 연화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책을 꼭 껴안은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야, 정신 차려. 이웃 사람들이 달려들어 연화를 끌어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이미 처참한 상태였지요. 왼쪽 뺨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었고 피부가 벗겨져 붉은 살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책. 서방님의 책. 연화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품에 꼭 안은 채 그대로 쓰러졌지요. 타버린 얼굴, 변치 않는 마음. 마을 한의원으로 옮겨진 연화가 정신을 차린 건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얼굴을 감싼 붕대가 느껴졌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의원 주인 영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한의원 영감이 고개를 저었지요. 화상이 심합니다. 왼쪽 뺨이 많이 타들어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연화의 얼굴이 얼마나 처참한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노스의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름다운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왼쪽 뺨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귀 밑에서 턱까지 마치 누군가 얼굴에 먹물을 들이부은 것처럼 검고 흉측한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으악! 연화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상처가 더 벌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서방님께서 돌아오셔도. 연화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상원이 사랑했던 건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었을 텐데 이제 그 모습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서방님은 내 얼굴만 보신 게 아닐 거야. 내 마음을 보셨어. 연화는 침상 옆에 가지런히 놓인 사서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책들. 그 책들을 보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그래, 내가 이 서책을 지킨 건 잘한 거야.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책들을 드리고 그분이 급제하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돼. 얼굴이 못생겨졌어도 내 마음만은 변함없으니까. 연화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만약 서방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등을 돌리신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분명 날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지요. 그 믿음이 없다면 연화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연화는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얼굴을 하얀 천으로 가렸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얼굴 봤어. 귀신 같아. 조용히 해. 불쌍한 사람이잖아. 연화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반쯤 타버린 집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상원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 연화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릴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타버렸어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남원 읍내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전라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장원급제한 선비가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바로 유상원이었습니다. 연화야, 내 서방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더라. 이제 내 팔자도 펴는구나.
기방 언니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가린 천 너머로 환하게 웃었지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유상헌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지요. 서방님, 드디어 돌아오시는구나. 연화는 그날부터 집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비록 반쯤 탄 집이었지만 있는 힘껏 청소하고 닦았지요. 화상 입은 얼굴이 아파도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유상헌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장만했지요. 며칠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유상헌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관복 차림에 어깨는 더욱 당당해 보였지요. 뒤따라 하인 둘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가린 천을 벗지는 않았지요. 아직 유상헌에게 자신의 화상을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화요? 유상헌이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지요. 차갑고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소녀옵니다. 서방님, 장원급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연화가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유상헌은 대답 없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그 불에 탄 흉터 때문이요? 유상헌의 물음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당도하기 전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모양이었지요. 그러하옵니다만. 서방님, 소녀는 서방님의 책들을 지키기 위해. 됐소. 얼굴 좀 봅시다. 유상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벗었지요. 유상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역겨움이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유상헌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흉측한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지요.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됐소. 그만 들어가시오. 유상헌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눈짓했지요. 여봐라, 저 여인을 안방에 모셔라.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서방님, 소녀가 무슨 잘못을. 시끄럽소. 그 꼴로 밖을 돌아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이요. 어서 들어가시오. 유상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지요. 하인들이 연화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 마지막 희망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유상헌은 연화를 안방에 가둔 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지요. 하루 세 끼 밥은 하인이 날라다 줬지만 유상헌은 연화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유상헌이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지요. 여보게, 연화. 네, 서방님. 연화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에 유상헌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상헌의 다음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자네, 거울을 본 적이 있소? 네. 자네 얼굴이 얼마나 흉측한지 아시오? 내가 어찌 그 얼굴을 보고 살란 말이오? 유상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서방님, 소녀는 서방님의 책을 지키기 위해. 책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차라리 책이 타버렸으면 타버렸지. 자네 얼굴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으니
유상헌이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만 울지 못하겠소. 그 추한 얼굴로 우는 꼴은 더욱 보기 흉하단 말이오. 유상헌이 연화에게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안방에 갇혀 있었지요. 어느 날 점심때 연화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을 들고 유상헌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시옵소서.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던 나물과 된장찌개를 정성껏. 이게 뭐요? 유상헌이 밥상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방님께서 드실 진지옵니다. 내가 이런 천한 음식을 먹으란 말이오? 나는 이제 장원급제한 양반이오. 판서댁에 가면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데 이런 걸 먹으란 말이오? 유상헌이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그릇들이 쏟아졌지요. 밥알이 사방에 흩어지고 국물이 연화의 치마에 튀었습니다. 서방님. 치우시오. 당장 치우란 말이오. 유상헌이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았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켰습니다. 울면 또 혼날 테니까요. 며칠 후 더욱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상헌이 마을 유지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지요. 연화는 안방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상헌이 하인을 시켜 연화를 불러냈습니다. 연화를 이리 데려오너라. 서방님, 소녀는 말대꾸 말고 어서 나오시오. 연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사랑방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마을 양반들 대여섯 명이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요. 유도령, 이분이 소문난 그 기생이요? 한 양반이 물었습니다. 유상헌이 비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렇소. 옛날에는 그래도 볼만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흉측하지 않소. 허허, 참으로 안 됐구려. 얼굴이 저 모양이니. 양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수치심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여인을 내쫓지 못하는 줄 아시오? 옛정이 남아서요? 하하. 유상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지요. 옛정이라. 참으로 일이 있으시구려. 아니요. 사실은 저 여인이 불쌍해서요. 저 꼴로 어디 가서 살겠소. 그냥 제가 먹여 살려주는 것이지요. 유상헌의 말에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이제 동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해서 먹여주는 거지가 된 것이지요. 연화, 물러가시오. 그 추한 얼굴을 더 이상 보기 싫으니. 유상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날, 연화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상헌이 판서댁 딸과 혼인한다는 것이었지요. 뭐라고요? 연화가 하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다음 달에 한양 판서댁 규수와 혼례를 올리신답니다. 벌써 혼인 날짜도 잡혔다네요. 하인의 말에 연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나는 뭐란 말인가. 연화는 당장 유상헌을 찾아갔습니다. 사랑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지요. 서방님, 이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혼인을 하신다니요.
유상헌이 귀찮다는 듯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혼인을 하오. 판서댁 딸과 말이오. 하지만 서방님, 소녀와는 어찌하시려고요? 서방님께서는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신다고. 아내, 하하. 당신이 내 아내가 될 거라고 진짜 믿었소? 유상헌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연화의 귓전을 때렸지요. 서방님, 연화, 정신 차리시오. 당신은 기생이오. 기생 주제의 양반의 정실 부인이 되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하지만 서방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잖 사옵니까? 소녀를 사랑한다고,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정실로 맞이하신다고. 연화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유상헌이 코웃음 쳤지요. 그건 그냥 한 말이요. 당신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일 뿐이요. 설마 진짜로 믿은 거요. 서방님, 그리고 당신, 그때는 그래도 얼굴이 볼만했소. 하지만 지금은 그 흉측한 얼굴로 내 곁에 있으려고? 유상헌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지요. 게다가 당신이 모아준 돈, 그거 고맙기는 한데, 그게 뭐 대수요? 내가 과거에 급제한 건 내 실력이요. 당신 돈이 무슨 도움이 됐다고.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아, 귀찮소. 어쨌든 나는 다음 달에 혼인을 하오. 그러니 당신은. 유상헌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지요.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그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지요. 유상헌이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불러냈습니다. 서방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소녀는 갈 곳이 없사옵니다. 연화가 유상헌의 발치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유상헌은 차가운 얼굴로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갈 곳이 없다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오. 서방님, 소녀는 서방님을 위해 모든 걸 바쳤사옵니다. 기방에서 온갖 치욕을 참으며 돈을 모았고, 불 속에서도 서방님의 책을 지켰사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시다니요. 연화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유상헌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일이요. 내가 부탁한 적 없소. 멋대로 헌신하고는 이제 와서 은혜를 갚으라고? 우습구려. 서방님, 여봐라. 저 여인을 내보내라. 지금 당장. 유상헌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화의 팔을 붙잡았지요.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연화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연화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상헌이 따라 나오더니 주머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 연화의 얼굴에 던졌지요. 이거나 받아가시오. 그동안 수고했으니 그 정도는 줘야겠구려. 엽전이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속옷 차림이었지요. 추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방님, 적어도 옷이라도. 옷?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속옷도 내 돈으로 산 것이요. 그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오. 유상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온몸에 쌓였지요. 추웠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몸도 추웠지만 마음은 더욱 추웠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에서 피가 배어나와 눈물과 섞였던 것이지요. 연화는 눈밭에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졌지요.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연화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상원을 위해 기방에서 고되게 일하던 날들. 그의 책을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던 순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달콤한 말들. 모두 거짓이었구나. 모두 다 거짓이었어. 연화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지요. 분노였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뼈를 녹이는 듯한 분노였습니다. 유상원. 연화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날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유상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당신이 나에게 입힌 이 상처, 이 치욕, 이 배신을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연화의 절규가 눈 내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눈밭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유상원,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아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줄 것이요. 연화의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이 달빛 아래에서 더욱 흉측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밭을 헤치고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밭에 찍혔지요. 그 발자국은 마치 복수의 길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가 눈밭을 헤매며 쓰러질 듯 걸어간 곳은 남원 장터 뒷골목에 있는 낡은 기방이었습니다. 취향루라는 이름에 한때는 번성했지만 이제는 손님도 뜸한 그런 곳이었지요. 누구요? 문을 두드리자 나이 든 여인이 나왔습니다. 행수 기생 매향이었지요. 촛불을 들고 나온 매향은 속꽃 차림으로 얼어붙은 연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야? 연화 아니냐? 행수 어르신, 살려주시옵소서. 연화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매향이 황급히 연화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방 안에 눕힌 연화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매향이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먹였지요. 연화야, 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 이 추운 겨울에 속꽃 차림으로. 매향의 물음에 연화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유상헌과의 만남, 헌신, 화상, 그리고 배신. 모든 것을 말했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악독한 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매향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곧 연화의 손을 꼭 잡았지요. 연화야, 울지 마라. 내가 겪은 일이 너무나 끔찍하구나.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않겠느냐? 행수 어르신. 소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복수를 해야지. 매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비열한 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안 돼. 먼저 내 얼굴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이 화상은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백면 선생이라고
약초와 화장술의 대가이시지. 그분께 부탁하면 혹시 모른다. 매향의 말에 연화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사흘 후 매향은 연화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면 선생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호, 화상이로구나. 그것도 꽤 심한. 백면 선생이 연화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매향이 애타게 물었습니다. 백면 선생이 긴 한숨을 쉬었지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네. 하지만 화장술과 약초를 쓰면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지. 다만요? 고통이 따를 것이네. 엄청난 고통이. 견딜 수 있겠는가? 백면 선생이 연화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견디겠사옵니다. 무슨 고통이든 견디겠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면 선생은 독초로 만든 연고를 연화의 화상 부위에 발랐지요. 순간 연화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화상 입은 살 위에 독초 연고가 스며들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피부가 반응했지요. 연화는 이불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시게. 이 연고가 죽은 살을 벗겨내야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네. 백면 선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지요. 연화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견뎠습니다. 유상헌,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연화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버텼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이 계속되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연고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게, 죽은 살이 벗겨지고 있네. 백면 선생의 말대로 화상 부위의 검은 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붉은 새 살이 보였지요. 이런 치료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연화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지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대단한 근성이로구나. 이 정도 고통을 견디는 여인은 처음 보네. 백면 선생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한 달 후 거울을 보았을 때 연화는 놀랐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화상 흉터가 많이 옅어진 것이었지요. 이제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화장술을 가르쳐 주겠네. 백면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특별한 화장술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냥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환술처럼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화장술이었습니다. 먼저 분을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 눈썹을 그리되 원래 눈썹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 그려야 하네. 그러면 얼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지. 백면 선생의 가르침대로 연화는 화장을 익혔습니다. 연지곤지를 찍는 위치, 입술을 그리는 방법, 심지어 눈빛을 바꾸는 법까지 배웠지요. 화장은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네. 눈빛, 표정, 몸짓까지 모두 바꿔야 진정한 변신이지. 백면 선생의 말에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매향도 도왔습니다. 연화에게 새로운 걸음걸이를 가르쳤지요. 연화야, 내 걸음걸이는 너무 소심해.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걷지. 이제는 당당해야 한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세상을 내려다보듯 걸어야 해. 연화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걷고 앉고 웃는 연습을 했지요. 말투도 바꿨습니다. 예전에 수줍고 조심스러운 말투 대신 당당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다시는 소녀라고 말하지 마라. 제가 또는 저는이라고 해라.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라. 매향의 지도 아래 연화는 변해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예전의 연화가 아니었지요. 이제 내 이름도 바꿔야겠다. 매향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죽었다. 이제 넌 새로운 사람이야. 홍년. 붉은 연꽃 어떠냐? 홍년. 연화가, 아니 이제는 홍년이 된 여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힘이 느껴졌지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홍년이옵니다. 석 달 후 남원읍내에 새로운 기생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취향루에 들어온 홍년이라는 기생이었지요. 아, 그 미모가 가히 선녀 같다던데.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춤솜씨는 하늘이 내린 재주래. 양반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들 홍년을 보고 싶어 했지요. 그날 저녁 취향루에 수많은 양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상원도 있었지요. 판서댁 딸과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도 새로운 기생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 홍년이라는 기생, 과연 소문만큼 아름다울까? 유상원이 친구들과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홍년이 들어섰지요. 순간 방 안이 숨을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홍년의 모습에 모두가 넋을 잃었던 것이지요. 새하얀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홍년. 머리는 높이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눈은 별처럼 빛났지요. 입술은 연지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눈썹은 버드립처럼 곱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장술의 힘이었습니다. 화상 흉터는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지요. 저분이 홍년이라는. 유상원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홍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홍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년은 방 안을 둘러보며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원 앞을 지나칠 때 살짝 눈길을 주었지요. 그 눈빛에 유상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유상원은 잠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홍년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사옵니다. 홍년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당당했지요. 예전 연화의 수줍은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슬픈 가락이 방 안을 채웠지요. 양반들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특히 유상원은 입을 벌린 채 홍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침까지 흘릴 뻔했지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구려 이런 기생은 처음 보았소. 홍년 낭자, 다음에는 춤도 보여주시겠소. 양반들이 홍년에게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홍년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물론이옵니다. 하지만 제 춤은 아무에게나 보여드리지 않사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아시는 분께만 보여드리지요. 그 말에 양반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그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분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유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홍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홍련 낭자, 소생은 유상원이라 하오.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이요. 유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홍련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유상원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유도령의 소문은 저도 들었사옵니다. 홍련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유상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지요. 다음에 제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겠소? 유상원이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홍련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사옵니다. 언제든 부르시옵소서. 그날 이후 유상원은 홍련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취향루를 찾아갔고 홍련을 집으로 초대했지요. 판서댁 딸과의 신혼생활은 뒷전이었습니다. 홍련은 교묘했습니다. 유상원에게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대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는 척했습니다. 유도령, 제가 좋아하는 비녀가 있사옵니다. 옥으로 만든 비녀인데 값이 좀 나가서. 홍련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유상원은 즉시 그 비녀를 사줬지요. 이 정도야 뭐. 홍련 낭자를 위해서라면. 며칠 후 홍련은 또 다른 것을 부탁했습니다. 유도령, 제가 사는 곳이 너무 누추하옵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유상원은 망설임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홍련은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옮겼지요.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유상원은 홍련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여전히 유상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저 손을 잡아주고 어깨에 기대고 그 정도였습니다. 유상원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홍련,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애태우려 하오? 유도령, 제가 어찌 몸을 쉽게 허락할 수 있겠사옵니까? 저도 마음은 있사옵니다만. 홍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유상원은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타들어갔지요. 내가 뭘 더 해야 하오? 말만 하시오. 무엇이든 해드리겠소. 정말이옵니까? 홍련이 유상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애절했지요. 그럼 무엇이든. 유상원이 홍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홍련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말했지요. 사실 제 어머니께서 병이 나셨사옵니다. 약값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오? 은자 100냥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소. 내일 가져다 드리겠소. 홍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유상원은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지요. 그 미소는 복수의 미소였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을 보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유상원,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서서히 파멸시켜주마. 홍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유상원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홍련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지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유상원은 홍련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지요. 집안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홍련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판서댁 딸인 아내는 남편의 변심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유상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판서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판서 영감의 환갑잔치였지요. 한양의 고관대작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잔치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상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소, 알았어. 가겠소. 하지만 유상원의 머릿속은 온통 홍련 생각뿐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바로 취향루로 가서 홍련을 만날 생각이었지요.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판서댁 사랑채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온갖 진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지방의 수령들, 명망 있는 양반들이 모두 모였지요. 유상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서 대감마님께 축하 공연을 올리러 왔사옵니다. 맑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판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축하 공연.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 소인이 대감마님의 환갑을 축하드리기 위해 자청에서 왔사옵니다. 남원의 기생홍련이라 하옵니다. 그 말에 유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홍련. 왜 홍련이 여기에? 호, 남원의 홍련이라. 소문은 들었소. 들어오시게. 판서가 허락하자 문이 열리며 홍련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곱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지요. 유상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불안함이 밀려왔지요. 왜 홍련이 갑자기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일까? 대감마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소녀가 특별한 춤을 준비해 왔사옵니다. 이름하여 진실의 춤이라 하옵니다. 홍련이 우아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양반들이 박수를 쳤지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홍련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펼치고 치마를 휘날리며 아름답게 춤을 추었지요. 유상원은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홍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 결의에 찬 눈빛이었지요. 춤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홍련이 부채를 던지고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순간 유상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홍련이 뭘 하려는 거지? 홍련의 손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얀 분이 손에 묻어났습니다. 연지가 번졌습니다. 홍련은 멈추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생이 뭘 하는 거요? 얼굴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것 같은데. 유상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안 돼, 안 돼. 설마. 홍련의 왼쪽 뺨에서 분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 아래로 시커먼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험한 흉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지요. 유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흉터는 연화. 유상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홍련이, 아니 연화가 유상원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유상원. 나는 연화요. 당신이 겨울밤에 내다 버린 그 연화요. 연화의 목소리가 사랑채 전체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요? 판서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판서에게 공손히 절했습니다. 대감마님께 죄송하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사옵니다. 진실이라니? 저 유상원이라는 자의 진짜 모습을 말이옵니다. 연화가 유상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여러분, 들어보시옵소서. 저 유상원이라는 자가 어떻게 장원급제를 했는지 아시옵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지요. 소녀가 기방에서 온갖 치욕을 참으며 모은 돈으로 저자가 과거 공부를 했사옵니다. 소녀는 저자를 사랑했고 저자는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약속했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녀는 저자의 책을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지요. 연화가 자신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저자는 어찌했습니까? 장원급제하고 돌아와서는 소녀의 얼굴이 흉하다며 안방에 가뒀사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겨울밤 눈이 내리는 날 소녀를 속고 차림으로 내쫓고는 엽전 몇 푼을 던졌사옵니다. 내 수고비다라고 하면서 말이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유상원, 이게 사실이요? 판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인했지요. 아니옵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거짓말이라고? 연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헌 비단 주머니였지요. 이것이 뭔지 아시오? 바로 소녀가 당신을 위해 모은 돈을 담았던 주머니요. 그리고 이것은 연화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요. 당신이 소녀에게 쓴 편지요. 연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아내로 맞이하겠소라고 쓴 바로 그 편지요. 유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옵니다. 연화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 유상원이 과거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증거이옵니다. 시험관에게 뇌물을 바쳐 문제를 미리 받아본 것이지요. 뭐라고? 이번에는 정말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부정행위는 중죄였으니까요. 거짓말이오. 증거를 대시오. 유상원이 소리쳤습니다. 연화가 차갑게 웃었지요. 증거요? 당신이 시험관 김 주사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 있소. 당신 필체로 말이오. 유상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편지는 정말로 자신이 쓴 것이었으니까요. 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상원,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속였단 말이냐?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입 닥쳐라. 당장 내 놈을 관하에 고발하겠다. 연화가 유상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상헌은 떨리는 몸으로 뒷걸음질 쳤지요. 유상헌. 연화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고 흉측하다 했지. 재수 없다 했지. 하지만 진짜 흉측한 건 내 마음이었어. 유상헌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 사랑을 짓밟았지. 그리고 내 출세를 위해 나를 버렸어.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알아라. 내가 버린 건 나 한 사람이 아니야. 내 놈이 내다 버린 건 바로 사람의 돌이다. 연화의 외침이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지요.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해.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걸 버렸어. 그러니 이제 너도 버림받을 차례야. 연화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유상헌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대감마님, 소녀의 할 일은 끝났사옵니다.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연화가 공손히 절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상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상헌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가 밝혀져 관직을 박탈당했고 장인인 판서에게서도 쫓겨났지요. 아내도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은 모두 빼앗겼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상헌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더 큰 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상헌은 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할 돈이 없어 방치했더니 병이 악화되었지요. 결국 유상헌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장님이 된 것이지요. 동량 좀 주시옵소서. 불쌍한 장님에게. 유상헌은 남원 읍내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장원급제한 양반이었던 그가 이제는 거지가 된 것이지요.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유상헌은 춥고 배고픈 채로 길거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동량 좀. 유상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멈춰 섰지요. 그리고 유상헌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엽전 몇 푼이었습니다. 이거나 받아가시오. 당신 수고비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상헌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지요. 연화였습니다. 연화. 하지만 연화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유상헌은 손에 쥔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지요. 예전에 자신이 연화에게 했던 그 말, 그 행동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화는 백면 선생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으로 작은 약방을 차렸습니다. 인화당이라는 이름의 약방이었지요. 그곳에서 연화는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약을 주기도 했지요. 연화 낭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화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유상헌에게 복수를 끝낸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화상 흉터는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흉터는 제 과거의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힘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연화를 존경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강한 여인으로 말이지요. 연화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이용만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